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2024년 하반기 산업 기상도 전망조사를 내놨는데요.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섬유 패션 등 11개 주요 업종 가운데 유일하게 반도체 산업만 맑음으로 전망했습니다. 인공지능 PC와 신규 스마트폰 출시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또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성기영의 경제쇼에서 이번 주 마련한 반도체 특집, 오늘은 증권가에서 본 국내외 반도체 산업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파하고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다양한 혁신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모든 정책과 전략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어떤 정책은 성공하고 어떤 정책은 실패할까요? 희소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정책을 성공시킬 전략은 무엇일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올 상반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이 27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말 기준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요. 일단 지금 은행권 가계대출이 4월부터 해서 6월까지 석 달 연속 지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최신 지표인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6월 한 달 동안 증가폭을 보니까 6조 원이었어요. 이게 전달과 같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역시 가계대출 대부분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인데 6월에만 주택담보대출이 6조 3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얘기는 기타 대출 같은 이런 때는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 6조 3천억 원의 이 주담대 증가폭은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기도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올해 상반기 누적 그 증가 규모를 보면요, 주택담보대출에서만 26조 5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21년 상반기 이후 3년 만에 최대폭인데 2021년 상반기 당시는 저금리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주택 매수 열풍이 상당히 뜨겁게 달아올랐던 시기였지 않습니까? 당시에 주담대 증가 규모가 30조 원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6조 5천억 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버금가는 수준으로 이제 주담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주담대가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전체 잔액 1,115조 5천억 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치 또 경신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주택시장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주담대가 그렇죠.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요. 맞습니다. 가계부채 증가분의 대부분이 이제 주담대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늘어나는 대출 증가분이 주택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겠죠.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고 있다라는 소식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고, 네. 또 이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 혹은 전세자금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정책 대출 공급이 늘어난 영향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대출 금리도 요즘에 좀 떨어졌죠. 그리고 스트레스 DSR 강화를 하려고 했는데 또 강화를 못한 것도 있고, 강화되기 전에 대출을 좀 당겨받겠다라는 수요가 몰린 영향도 있는 것으로 그럴 보입니다. 수도 있겠네요. 네. 문제는 이제 가계부채 이런 증가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는데 골치 아픈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로 쌓이는 대출 잔액에 대한 어떤 차주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또 금리를 낮췄다가 이 자칫 대출 수요를 더 자극하고 이게 또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금리를 내려야 할 이유도 내리지 말아야 될 이유로도 지금 상황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재정당국의 어떤 대출 총량 관리나 네. 정책 대출의 조절 등과 함께 금리 인하가 고려돼야 되는데, 최근에 자영업자 사정 때문에 이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연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네. 한은이 섣불리 또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기 어려운 이유가 이런 대출 환경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주식시장이 반등하면서 지금 얼마까지 가고 있죠? 2860선. 867.99로 오늘 마감했네요. 네, 이제 3,000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는데 역시 이제 반등을 이끌고 있는 주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라고요? 네, 물론입니다. 외국인들의 이제 국내 주식 순매수 규모를 따지면 지금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이제 오늘 6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외국인이 이제 지난 6월에만 국내 상장 주식을 얼마나 샀나 봤더니 2조 8,980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11월부터 따지면 이제 8달째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상반기에만 순매수 규모가 22조 9천억 원으로 이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 주식 이제 누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데 누적 보유액을 보니까 859조 2천억 원. 이게 전체 우리 증시의 시가총액이랑 비교를 해보면 30%가 외국인 자금입니다. 코스피 비중은 더 높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36%를 돌파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 행렬은 크게 보면 반도체 업황의 회복과 맞물려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주를 외국인들이 대거 사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환율이 급등한 곳도 외국인 매수 행렬에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은 환차 손을 우려를 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자금을 빼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올 상반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반대 현상이 나타난 건데 이건 결국 우리 경제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신뢰, 위상 등이 올라간 영향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정부의 밸류업 정책도 외국인의 매수세에 일조한 것으로 네. 볼 수 있는 그 정책 나오면서 많이 그렇죠. 사들였어요. 올 초였는데 특히 네. 이제 은행이라든지 뭐 금융지주사 같은 이런 금융주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이었는데 이런 외국인 보유 비중이 올라가면서 주가를 떠받친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우리 증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럼요. 하반기에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까요? 올 상반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자금을 대거 빼서 해외로 나갔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탈한 자리를 이제 외국인이 상반기에 메꾼 셈이고 올 하반기에는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신흥국에 속하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는 결국에는 장점으로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외국인의 네. 어떤 투자자의 매수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의 방향도 좀 주시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환율이 좀 떨어지게 되면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로 더 유입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다만 이게 이제 외국인 비중 자체가 지나치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좋겠지만 빠져나간 일이 생기면 그렇죠. 리스크로도 반대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변수, 예를 들면 전쟁 같은 것들. 이런 변수가 작용을 해서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경우에는 또 반대로 이건 증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집 나간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로 하반기에 얼마나 들어오느냐. 네. 이게 또 다른 관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 배달의 민족이 점주들에게 받는 중개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해서 지금 또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네, 이게 배달의 민족이 계속해서 좀 행보가 심상치가 않아요. 배달 중개 수수료를 현재 6.8%인데 다음 달부터 이제 9.8%로 3%포인트 인상하는 개편 계획을 배민 측이 발표를 했고요. 이 수수료율은 경쟁사인 쿠팡이츠와 동일한 수수료율이긴 한데 네. 역시 업계일이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중개 수수료라는 게 결국 이제 배민 앱을 이용해서 주문을 받은 것에 대한 이용료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결국 9.8%의 기준은 음식값의 9.8%이거든요. 네. 부가세를 합치면 10%가 넘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2만 원짜리 치킨을 배달 앱을 이용해서 주문을 하면 외식업주 같은 경우는 중개 수수료를 10%인 2,000원을 배민에 내야 된다라는 거고 네. 여기에 이제 배달비 혹은 카드 수수료 이런 건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외식업주들은 당연히 수수료 인상에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의 수수료율도 높아서 인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재차 또 이 중개 수수료 인상을 단행했으니까 결국 이게 어디로 가겠냐.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배민 행보가 심상치 않은 게 무료 배달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한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무료 배달을 구독제 서비스로 전환을 했어요. 배민클럽. 네. 이것도 이제 다음 달 9일부터는 유료화됩니다. 월에 3,990원씩을 내야 이제
이 무료 배달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지난 2일에는요. 네. 배달의 민족을 이끌었던 이국한 대표가 전격적으로 사임을 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사임을 했단 말이죠. 네. 이걸 두고도 지금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결국 지금 모기업인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사로부터 일종의 수익성 압박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정부가 난감한 상황이 된 게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배달료가 물가를 자극할 요인으로 보고 민관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생안을 도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를 해서 협의체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또 그러니까요. 수수료 인상을 전격적으로 올리는 발표를 한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정부로서 이게 난감하게 된 거고 네. 협의체 구성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하게 이렇게 되면 구성 자체도 좀 불투명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전 3시 4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서 홍수특보가 발령된 곳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경남 합천군 포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나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그리고 홍수 알림이 앱 등을 통해서 홍수와 기상 상황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수 발생 때 그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또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과 공사 현장 관계자분들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고요.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낙동강 홍수통제소 051-603-3351부터 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51-603-3351번부터 8번까지입니다. 합천군 적포교에 홍수특보가 발령됐습니다. 4시 17분입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다시 반도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인공지능 AI 특수로 수요가 살아나면서 삼성전자는 2분기에만 10조 원대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이달 중에 발표될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AI 반도체 특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번 한 주간 성기영의 경제쇼에서 마련하고 있는 반도체 특집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 독보적인 국내외 AI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의 그 현황을 좀 살펴보고요. 앞으로 시장 전망에 있어서 어떤 점들에 좀 주목해 봐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나오십시오. 반도체 봄이 돌아왔다 이렇게들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예. 올해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얼마나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거죠?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4조 잠정 실적 발표했고요. 10조 4천억 원. 예, 네. 그리고 지금 정도의 이제 웨이프 출하량이랑 또 7월에 있을 또 고정가격 협상 감안해 보면 네. 3분기에도 저희는 14조 정도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삼성전자가 물론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만 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네. 전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46조 원 정도 올해 영업이익. 전체 예, 올 한해. 예. 네. 그래서 기존 연초에 봤던 것보다는 최소한 10조 이상은 개선될 것 같고요.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 2분기 실적 발표는 안 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5조 중반대에 영업이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분기에도 역시 삼성전자처럼 네. 또 메모리 반도체 이익이 순증하면서 한 7조대까지 영업이익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연간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 한 23조 내에 23조? 네 정도는 어느 정도는 가능한 수준이고 또 23조의 의미가 이제 하이닉스가 제일 이익을 많이 냈을 때가 2018년에 20조 조금 넘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그때가 이제 사실 우리 디램 시장이 역대급 수준이었습니다. 996억 불이었는데 네. 그때보다도 이익이 더 난다는 거는 결국 하이닉스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HBM이라고 저희는 보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 다른 사업부가 이제 그때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2018년에 삼성전자가 59조 영업이익 냈거든요. 18년에. 네. 올해는 저희가 46조니까 2018년에 기록했던 역사적 이익은 아마 내년에 도전할 것 같고요. 네. SK 하이닉스는 이제 2018년에 기록했던 역사적 이익을 올해 추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SK 하이닉스의 그 약진은 두드러집니다. 맞습니다. 네. SK그룹 전체 시총도 많이 이끌어 올렸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요즘 보면은요. 반도체 얘기는 많이 하는데 사실 정작 반도체가 이렇게 확 와닿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실까요? 예. 그런데 이제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어떤 예. 게임의 룰 예. 이게 좀 약간 좀 변화됐다는 거를 예. 좀 감지하실 것 같아요. 예.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어졌다. 예.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예. 센터장님.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이제 사실 이제 시가총액 1위까지 갔다가 전 세계에서 제일 네, 비싼 네. 주식이 되었다가 이제 뭐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랑 서로 이제 시소 게임을 하지만 네, 네. 엔비디아가 작년에 이제 데이터 센터 GPU만 엔비디아 네. 뭐 데이터 센터 GPU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네. 2023년에 474억 불 매출을 일으켰고요. 데이터 센터 GPU를. 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작년 기준으로 한 97% 됩니다. 그렇다면서 거의 다 전 예. 세계를 그냥 예. 쓸어 담는 거죠. 예. 근데 네. 올해가 1,000억 불이 육박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 1등하는 기업이 작년 2분기부터 실적이 이제 2배 가까이 레벨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1,000억 불의 의미가 전 네. 세계 디램 시장보다 더 많습니다. 아, 그런 의미가. 거예요? 전 세계 디램 시장이 998억 불이 역대급이었는데 올해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GPU에서 한 1,000억 불을 기록하면 그것도 전사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GPU면 네. 그래서 AI 혁신의 시대에 제일 중심에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이제 뭐 우리 로직 반도체 회사랑 연동은 되지만 이렇게 네.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같이 이제 붙여서 파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물론 뭐 네. 과거에도 HBM 시장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중요성이 커지지는 않았고 그래서 네. 메모리 반도체 하면 어떻게 보면 수요 공급 보면서 배팅을 하는 비즈니스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로직 반도체랑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로직 반도체가 어떤 건지 GPU 설명- 같은 제품, CPU, GPU 같은 네, 제품들이랑 특히 뭐 GPU 옆에 바로 HBM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처음 이제 개발할 때부터 서로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메모리 반도체는 협업보다는 서로 어떻게 보면 원가 경쟁이 더 네, 중요했는데 지금은 협업을 통해서 서로 이제 메모리 생태계를 반도체는 기성품 같은 거고. 커모디티였죠. 네. 근데 이제 로직 반도체는 이제 맞춤 네. 제품인데 그 맞춤 제품에 어떻게 보면 잘 융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산업의 성격이 좀 변한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 때문에 그런 로직 반도체를 파운드리하는 TSMC가 파운드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랑 패키징도 같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TSMC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한 850억 불이 넘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 GPU에서 엔비디아가 1,000억 불, TSMC가 전사 매출액이 한 850억 불. 그러면 네. 이 둘 다 엄청난 실적이고 그래서 뭐 다행히 우리 기업 중에는 하이닉스가 그 중심에 있다 보니까 네. 2018년보다도 이익이 더 나는 네.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패브리케이션 그 설계를 하는 데가 있고 네. 파운드리는 이제 네. 위탁 수주를 받아서 만드는 예, 데고 예. 패키징은 예. 패키징은 사실은 반도체 칩이 네. 완제품에 탑재될 수 있도록 옷을 입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옷을 입히는 공정이 과거에는 약간 좀 기술력이 떨어지는 공정으로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은 좀 상대적으로 전 공정보다는 좀 떨어졌는데 네. 우리 로직 반도체 패키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이번 뭐 컴퓨텍스에서도 얘기했지만 무어의 법칙으로 네. 그렇게 했으면 절대 네. 이렇게 안 왔다. 우리 이렇게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해서 네. 엔비디아의 이제 곧 나올 블랙엘 GPU가 네. 2016년에 나왔던 이제 엔비디아 제품 P100보다 성능이 네. 1000배가 되는 네. 데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으시면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이게 예. 외계 언어 같은 거 어렵죠. 약간 좀 예.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예.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이제 예. 미세와의 한계. 그러니까 예. 미세화가 점점 돼서 이렇게 굉장히 그 예. 생산량도 늦고 효용도 또 좋아졌던 맞습니다. 게 예. 한계에 부딪힌 거를 극복하게 한 게 아까 로직 그렇죠. 첨단 패키징을 통해서 네. 그냥 일반적으로 무어의 법칙을 통해서 1, 2년마다 이제 네. 반도체 집적도가 이제 높아진 거죠. 2배 개선되기 때문에 네. 반도체 가격
그건 이제 그만큼 저렴해지는 건데 네. 그런 모의 법칙으로는 이제 이 정도의 성능 개선은 불가능했던 거고 그 엔비디아의 GPU는 결국 이제 패키징을 잘해서 네. 성능이 개선된 거고 그래서 네. 결국 이제 우리 산업의 그 게임이 좀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예. 지금 GPU가 그래픽 처리 장치가 AI 산업에 있어서 석유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산유국의 지위에 올랐다. 예. 이렇게까지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예. 지금 이렇게 이제 움직임을 보면 예. 그 당분간 이 AI 반도체라는 게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 나가겠죠. 예, 일단 초과 성장의 중심에 있고요. 네. 참고로 이제 2023년에도 사실 경제가 좋지는 않았죠. 고물가 고금리 네, 그렇죠. 하에서.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폰, 그다음에 PC 그리고 일반 서버가 다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네, 네. 근데 올해는 뭐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작년에도 AI 서버만 작년에도 35% 성장했거든요. 아, 네. 근데 2024년에 35% 성장한 그 제품이 올해는 40%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초과 성장도 압도적인 초과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이제 뭐 주요 우리 클라우드 사업자들이든 네. 반도체 기업이든 다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네. AI 반도체 다 모든 리소스를 쏟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반도체하면 산업의 쌀이라고 했는데 예. 지금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는 AI 산업의 석유다 이렇게 표현을 예. 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스마트폰에 예. 그 반도체가 몇십 개가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보다는 많이 들어가긴 그런가요? 합니다. 컴퓨터에 뭐 60개, 예, 예. 올레드 TV에 120개, 자동차에 300여 개, 그다음에 자율주행차에는 2,000여 개가 예, 들어가니 예, 예. 우리 모든 일상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거에 거의 이제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이게 정말 너무너무 예. 중요해진 거예요. 근데 예. 왜 진작 제가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더 특히 챗GPT 때문에 더 네. 중요해졌고요. 작년 오픈AI가. 오픈AI 네. 챗GPT 뭐 경험해 보시면 네. 어느 정도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대답을 주거든요. 네. 이제 그런 대규모의 이제 매개 변수를 돌리려면 네. 엔비디아의 GPU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네. 그 리포트 요즘 증권사 리포트 쓰실 때도 챗 GPT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다고 하던데 사용해 보시나요, 이렇게? 저희는 이제 경쟁사보다 좀 차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챗GPT를 그냥 이용해서 보고서를 쓰고 그러지는 않지만 네, 네. 그래도 그냥 궁금하고 산업 트렌드랑 그다음에 반도체는 또 이게 얼마만큼 성능이 좋아질지에 따라서 GPU 성능도 같이 개선되고 네. 또 GPU 성능이 높아지면 HBM을 더 많이 달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현대차증권이 실적 전망 쪽집게 도사라고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올해 않고요. 굉장히 잘 맞췄다고 아니, 그냥 나오더라고요. 여러 개 가끔 증권사 맞출 중에서. 때가 있긴 하죠. 네. 예. 그 이제 센터장으로 계시는데 이제 반도체 쪽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혹시 이제 대만이나 뭐 이렇게 이런 데 좀 다녀오시나요? 예, 저는 1년에 대만, 일본 한 3번 정도 가고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연초에는 CS 가고 또 CS 이번에는 이제 가셔야죠. 컴퓨텍스도 CS. 다녀왔고 아, 다녀오셨어요? 젠슨왕을 또 여러 번 봤습니다.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저도 그냥 악수하셨다고. 청정으로서 만났고요. 네. 그래서 되게 제가 과거에 갔던 컴퓨텍스보다는 네.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타이틀 자체도 커넥팅 AI라고 컴퓨텍스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적인 AI 박람회가 됐기 때문에 네. 되게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연초에는 비싼 비행기표 사서 CES를 네. 가는데 네. AI를 공부하고 싶으면 네. 좀 저렴하게 대만을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몇 월이죠? 보통 이제 6월 초인데요. 6월이었죠? 내년에는 예. 좀 앞당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5월 하순 정도로. 네. 예. 일단 당분간은 엔비디아가 1위의 지위를 공고하게 이어간다고 봐야 예. 되겠죠. 일단 큰 대안은 없습니다. 네, 큰 네. 대안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물론 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도 이제 자체 이제 반도체를 AI 반도체를 개발해서 탑재를 하지만 네. 그 부분은 일부 특정 목적인 거고 네. 범용으로 쓰는 거는 아. 대부분 엔비디아의 솔루션을 배제해서는 네. 생태계에서 자기 역할을 하긴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하고 밀접하게 일하는 그 글로벌 협력 기업들이 계속 잘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TSMC 같은 경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TSMC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 자체 AI 가속기 개발에 이제 여러 네, 맞습니다. 빅테크들이 나서면서 네. 이게 이제 엔비디아에 위협을 줄 수는 있지만 네.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그 업체인 TSMC에는 새로운 일감이 계속 생겨드는 맞습니다. 거니까 예. 완전 이거는 예. 뭐라 그래요? 물 만났다 그래요? 독점적 시장이죠. 독점적 시장인 거죠. 블루오션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 그 보통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적인 파운드리보다도 진입 장벽이 좀 더 높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우리 삼성 파운드리는 주로 스마트폰하고 그리고 요즘 전장 쪽 위주로 하고 있고 네. 서버 쪽은 좀 많이 분발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서버 시장 거의 TSMC가 독점하고 있는데 네. 엔비디아 물량뿐만 아니라 미국 빅테크들의 지적하신 대로 가속기 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인텔 서버 CPU를 안 쓰고 빅테크들이 자체 커스텀 CPU를 쓰거든요. 네, 네. 그 물량까지도 다 이제 TSMC에서 양산하고 있고 네. 또 PC 같은 경우에도 3나노 특히 AI PC용 프로세서는 네, 네. 인텔도 TSMC한테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AMD는 원래 100%다 네. TSMC를 사용했고요. 네. 그래서 혼자 바운드리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삼성전자의 그 HBM3인가요? 3? 예. 그걸 엔비디아 납품하는 거 그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진행 중이고요. 네. 네, 좀 많이 인내심이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올 4분기부터 엔비디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블랙웰을 양산을 해서 네. 고객사한테 조금씩 공급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4분기부터는 이제 HBM3E가 네.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HBM3E는 또 뭐예요? E는 이제 HBM3보다 네. 좀 더 개선된 아. 속도와 그다음에 가격도 한 20% 정도 비싸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엔비디아가 블랙웰이라는 단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네. 블랙웰가 이제 엔비디아가 만든 CPU를 그렇게 붙인 제품이 있습니다. 뭐 GB200이라는 제품, 그다음에 그런 GB200 중에서 그거를 이제 서버로 만들어서 또 엔비디아가 팔거든요. 네. 그래서 NVL70이라는 제품들도 있고 그래서 파생적인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삼성이 이미 하이닉스랑 엔비디아랑 큰 계약을 했는데 네. 삼성이 이제 들어가서 의미 있게 물량을 받겠냐? 저도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엔비디아의 수요가 좀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9월까지만 네. 통과를 하면 네퀄 테스트.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큰 트렌드에서 이탈이 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TSMC와 지금 저기 그 뭐죠? 그 일본하고 예. 또 그 엔비디아하고 이렇게 삼각 협력을 한다는 기사를 예. 본 것 같은데 예. 맞습니까? 네. 일본의 지금 구마모토 현에 네. 지금 JASM이라는 그런 일본 그 소니에서도 지분 투자를 한 네. 그 TSMC의 일본 공장이 지금 이미 가동이 되고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장을 또 곧 지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그쪽 공장은 이제 대부분 성숙 공정이라고 해서 네. 보통 이제 AI 반도체 들어가는 뭐 4나노, 3나노 이런 공정은 아니고 보통 이제 28나노 요 공정이거든요. 네. 28나노 또 향후에는 이제 16나노까지 가겠죠. 네. 그래서 아주 첨단 공정은 아니고요. 아닌 거죠. 주로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 보통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우리 카메라 그 이미지 센서 뒷단에 들어가는 로직 프로세서 이런 네, 쪽을 주로 네.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TSMC한테 소니가 거의 100% 다 썼습니다. 아. 그래서 그쪽에 현지화하는 전략이 없고 또 단순하게 네. 일본에만 짓는 게 아니라 그런 성숙 공정 공장은 독일 드레스덴에도 짓습니다. 드레스덴인데. 네, 그쪽도 자동차 반도체를 겨냥한 거고요. 그래서 TSMC의 기존 고객들을 위해서 좀 현지화하는 거로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래 반도체 시장의 최고 격전지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제 파운드리 분야에서 누가 반도체를 잘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쌓아 올리느냐가 네, 맞습니다. 최후 승자가 될 것이다. 이런 예. 예측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센터장님? 저희가 봤을 때 아까 제가 무어의 법칙을 네, 했으면 네. 저 정도 성능과 전력 사용 효율성은 제고는 안 됐을 거고 네. 결국 이제 2.5D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한 게 네. HBM이라는 제품을 이제 3D로 쌌거든요. 네. 8단으로 그리고 네. GPU를 바로 붙여가지고 하나는 3D고 하나는 이제 2D니까 이종 집적이 되는 거예요. 합치니까 2.5D라고 부르는 건데 2.5D가 되는군요. 앞으로는 이게 좀 더 효율성이 높이려면 네. 이제 그 로직 칩 위에다 바로 쌓는 거를 우리가 3D라고 하거든요. 아. 예, 이제 그런 패키징에 대한 니즈는 그리고 전 세계적인 니즈는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고 최근에 네. 뭐 글래스코어라고 해서 유리기판도 네, 사실은 전력 네. 사용의 효율성 제고랑 연동이 되고 최근에 실리콘보다 유리가 훨씬 더 맞습니다. 효율이 좋아요. 예, 전력 효율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최근에 이제 TSMC 삼성에서 발표한 실리콘 포토닉스도 네. 전력 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단품으로 각각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이렇게 둘러쌌을 때보다 3D로 쌓았을 때 네. 훨씬 더 전력 사용 효율성이 제고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친환경 수요랑도 네. 많이 좀 연동이 된다. 어쨌거나 이렇게. GPU가 전력을 엄청나게 먹는 하마라고 하는데 그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네, GPU는 근데 계속해서 전력을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이번에 나온 제품이 이제 블랙에리라는 제품이 있고 네. 2026년에 이제 누빌이라는 제품이 나오는데 그 제품은 또 3나노로 좀 약간 미세화는 되지만 그래도 네. 상당히 많은 트랜지스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네. 성능이 계속 올라가면 그만큼 전력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라도 좀 더 전력을 덜 쓰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네, 많이 합니다. 그런 그래서 거군요. 냉각 기술도 새로 발전을 하고 네. 아니면 CPU 자체를 아예 ARM으로 교체를 해서 ARM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ARM 프로세서 인텔 AMD의 X86이 아니라 ARM으로 하면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많이 제고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해법들을 많이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전력 니즈와 관련된 큰 메가 트렌드는 계속해서 뭐 공부한다면 좋은 기회가 올 것 네. 같습니다. AI 반도체 관련 시장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라든가 말씀하신 전력 산업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거로 보이는데 소부장이라든가 전력 산업 움직임은 지금 어떤 거예요? 소부장은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한 투자가 되게 많고 그래서 네. 당연히 이제 일본 기업들이 강하죠. 네. 일본의 디스코 같은 그런 커팅하는 회사.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이제 이렇게 웨이퍼 자른 거를 붙이는 또 반딩하는 장비 회사들도 또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수주도 네. 좋은데 여전히 일본 기업들이 주도했던 시장에 한국 기업들도 좀 기회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 관련해서는 지금 데이터 센터 전력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들도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네. LS 그룹도 그렇고 네. 최근에 또 일부 컨덴서 회사들도 따라서 실적 수주를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커지면서 네. 전 세계적인 전력난이 크고 네. 그거를 이제 발전소를 지어서 커버하는 방법도 있지만 결국은 제한된 리소스 내에서 효율성을 찾는 것도 해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의 전력의 사유에서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반도체든 전자부품이든 아니면 그 냉각 기술에서도 그런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데이터 센터를 냉각이 좀 잘 되는 지역으로 설치를 네, 로케이션을 네, 바꾸려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해저에 짓고요. 네. 그다음에 메타 같은 경우에는 북극에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해법들이 결국 그만큼 전력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반증이지 어떤 않나. 트렌드가 생길지 어떤 기업들의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좀 미리 좀 생각을 해보고 그걸 쫓아가면서 투자를 해야 성공적인 투자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큰 메가 트렌드에 메가 탈 수 트렌드.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열풍이 꽤 오래 갈 것 같은데 사실 오픈 AI의 챗 GPT를 예. 시작한 작년부터 불어닥친 이 AI 열풍이 이제 네.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디램도 좀 많이 쌓여 있었고 지금 너나 없이 각국이 다 기업들이 이제 뛰어 들어가지고 이렇게 네. 또 경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물량이 좀 쌓여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러는 때가 오는 건 아닌가. 네, 그건 언제쯤 될지 예. 그 전후로 어떻게 투자를 네.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언젠가는 올 거고요. 네. 저희는 이제 오면 아마 2027년부터는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2년. 예, 왜냐하면 그때 3년 발전소도 뒤, 이제 네. 좀 지어져서 AI 데이터 센터를 26년, 27년에 충분히 짓고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좀 슬로우해질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그리고 엔비디아의 제품 로드맵을 보더라도 3나노 제품이 그때 주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때가 아마 피크를 단기적으로 치고 그다음에 대해서는 이제 얼마만큼 이제 지금 짓는 AI 데이터 센터는 다 AI 서비스형이거든요. 네. 예, 챗GPT든 생성 AI인데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서비스가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AI가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할 때는 2차 성장을 하겠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로보틱스 자율주행 네, 그런 네. 쪽이 될 건데 그게 이제 트래픽상으로 많이 올라오는 시점에 또 2차 투자를 할 거고 캐즘이 한 번 올 거예요. 캐즘이, 캐즘의 네. 간격이 네. 생각보다 안 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정체됐다. 예, 다시 이제 피크를 올라간다는 치고 거죠? 나서 좀 약간 플랫 상태를 유지하다가 네. 그리고 정말 사람의 노동력을 AI가 대체하는 그냥 네. 서비스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물리적인 예를 들어서 가사 도우미를 로봇이 대신한다거나 공장에서 로봇이 이제 사람을 대체한다거나 네. 그런 식의 이제 수요가 생기면
정말 AI 데이터 센터가 엣지 단에서 네. 상당히 또 엣지 데이터 센터가 아. AI 단으로도 그렇게 또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대한 메가 트렌드는 그런데 사실 웬만한 확신과 뚝심 없이는 주식시장에서 오래 버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단기적으로 올 하반기 예.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줄 큰 변수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점 이런 걸 좀 주의하고 가야 된다는 게 있으면 포인트를 좀 짚어주세요. 일단 끝으로. 그 데이터 센터 전력난이 제일 큽니다. 네. 전력난이 심각해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원하는 만큼 못 지으면 시장의 기대치는 높은데 그거만큼 이제 실적이 안 나오면 주가가 흔들리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일단 미국 대선도 한번 또 지켜볼 부분입니다. 네. 트럼프가 되고 나서 다시 중국에 대한 제재나 이런 거를 할 때 이게 이제 제재가 있을 것 같으면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지금 반도체를 미리 사겠죠. 네. 그럼 지금 좋은 실적에는 미리 사는 수요가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하. 예, 그리고 네. 나서 대선 이후에는 그 수요가 또 그만큼 재고 조정이 있을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네. 이 두 부분을 좀 잘 봐야 되는데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AI 데이터 센터 메가 트렌드의 힘이 더 크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시 40분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번 흥미로운 내용 소개해 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요즘에 이제 많이 느끼고 있는 건데요. 뭐 정부나 기업의 혁신 전략을 보면 네. 와, 과연 저렇게 해서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너무 네. 도발적인가요? 네. KDI에서 일하시면서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네. 예, 이 디지털 경제 시대에도 이제 많은 정책들이 막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국가나 기업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 특정 산업군을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네. 뭐 대표적인 게 그런 전략들 혹은 뭐 저출산 전략도 그렇고요. 이제 과연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정책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정책이나 전략의 부족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은 이제 어떤 유형의 전략이 실패하고 어떤 유형은 성공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밀어붙이는 전략은 실패하고 끌어당기는 전략은 성공한다는 겁니다. 밀당인가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밀어붙이는 전략과 끌어당기는 전략이라고요. 네. 네, 여기 네. 이제 표현만으로는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요. 네.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제 많은 전략들이 뭐 어쩔 수 없이 여러 한계들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이제 각국의 저출산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만 못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 18년간 약 380조 정도를 썼다고는 하는데 지난 5월에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한국의 사례를 딱 꼬집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많은 돈을 썼지만 한 명의 출생 증가에도 기여했다라는 유의미한 증거가 없다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밀어붙이기 정책의 대표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들도 심지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화장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뜬금없지만 그 할리우드만큼 유명한 게 이제 인도의 발리우드입니다. 네. 2007년에 인도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영화 제목이 화장실 어떤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영화는 신랑 집에 화장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신부가 기절 촉봉을 합니다. 그래요. 가서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이제 저희 와이프도 네. 저희 집에 화장실이 한 개가 있다는 것 때문에 기절 초풍을 했었는데 이제 인도는 아예 없는 거죠. 이제 결국 신랑이 제가 웃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정윤 프로듀서 밖에서 막 손뼉치고 웃었어요. 네. 이제 네. 결국 신랑이 이제 멋진 화장실을 만들면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네. 영화는 이제 코미디여서 웃고 넘길 수가 있는데 이 통계를 보면 웃을 수가 없어요.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에서 사망자 10명 가운데 1명이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죽고요. 네.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오염된 지하수 때문에 그렇겠네요. 만성적인 전염병에 시달리게 되고 예. 어린이들은 이 설사에 시달리다가 연간 3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수백만 명이 이제 병에 걸리고 네. 사람들은 어두워지길 기다렸다가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경우가 되게 흔해요.
근데 이제 해결책은 사실 간단합니다. 겉으로 사실 보면 지으면 됐죠. 네, 더 많이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4년과 2015년에 네. 1,000만 개가 넘는 화장실을 지었고요. 2019년까지는 6천만 개의 화장실을 더 지을 계획을 계속 수립해 나갔었습니다. 인도가. 네. 근데 문제는 화장실을 이렇게 많이 지어도 전혀 개선되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화장실을 지어도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머나. 네. 그냥 대부분 화장실이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고요. 정부가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필요하겠구나 네. 싶어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서 누가 용변을 보면 가서 면박을 줍니다. 막 호루라기를 불어요. 그리고 지자체는 네, 상금으로 보상을 주기도 합니다. 화장실을 사용하면 네, 네, 많이 네. 쓰는 데는 네. 그런데 이제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았던 건 이 화장실이 너무 더럽기 때문입니다. 아. 이 인도는 마시고 씻은 데 쓸 물도 없기 때문에 청소에 쓸 물이 남아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지저분했군요, 화장실이. 네. 물로 화장실을 청소하는 건 사실 사치였습니다. 아. 그리고 대부분의 이 화장실들이 오수 처리장하고 연결되지가 않아서 네. 새로 지어도 금방 더러워져서 아. 아무도 이용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때 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네. 어떤 정책을 만들면 그러니까 무작정 밀어붙이게 되면 결국은. 이런 방식의 정책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네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끌어당기는 전략으로는 어떤 게 있어요? 예, 요건 이제 나이지리아 우리가 예전에도 아프리카 스타트업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네. 비슷한 사례입니다. 나이지리아의 그 라면 회사가 되게 유명해요. 아. 톨라람이라는 회사고요. 인도미 라면입니다. 우리 네. 농심 같은 회사인 거죠. 네. 재밌는 게 1988년에 나이지리아 독재 체제에서 만들어졌어요. 당시에 이 나이지리아에서 기업을 만들 유인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인구는 9,100만 명, 작진 않지만 평균 수명은 46세에 불과했고요. 네. 1인당 소득은 275달러였습니다. 인구의 80% 가까이가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요. 네. 정상적인 경우라면 여기에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 톨라람을 창업한 아스와니 형제는 오히려 이런 상황을 보고 간편하고 싼 음식을 만들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기회로 봅니다. 네. 문제는 라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가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전기도 없고 폐기물 관리할 수도 없고 하폐수 처리 같은 시스템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모든 걸 다 스스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어려웠지만 그 덕분에 나이지리아에는 발전소가 생기고 오수처리 공장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직원들을 직접 교육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전기, 기계공학, 재무 뭐 이런 라면 사업을 하기 위한 교육들을 기업이 직접 시켰던 거죠. 네. 그 결과 이제 놀라웠는데요. 많은 인재들이 이 회사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저절로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마치 자석이 붙듯이. 네, 네.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청년들이 취업을 했고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했더니 회사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 물론이고 일자리가 생겨나니까 생계형 네. 범죄가 줄어요. 아. 그리고 소득이 많아지니까 세금을 내게 되고 네.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선순환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라면을 만들었는데 유통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통망에도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물류 시스템도 구축하고 차량도 사서 트럭을 만들어서 트럭을 구입해서 운전기사도 고용을 합니다. 이렇게 조금 노력을 했던 것들이 이제는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큰 물류 회사로 또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은 라면만이 아니라 이 물류 인프라가 부족한 나이지리아의 다른 기업들의 제품을 운송해주면서 네. 수익을 얻는 기업이 또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 기업이 정부가 먼저 인프라나 이 제도적인 장치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렸다면 오늘날처럼 만들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네. 시장을 스스로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포장, 뭐 밀가루, 팜유, 소금 뭐 이러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로부터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고 네. 또 그 기업들은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네. 거죠. 결국에 2015년에는 이 다국적 기업의 투자까지도 끌어들여서요. 켈로그의 이 4억 5천만 달러의 운영권의 절반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재도 끌어들이고 투자도 끌어들이고 끌어당기는 전략의 아주 대표적인 좋은 사례군요. 그렇죠. 네. 결국 이제 뭔가를 변화시키려면 밀어붙이기보다는 다양한 자원을 끌어당길 수 있는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네. 현실에서는 이제 좀 보여주기식인가요? 어쨌든 좀 그렇죠. 밀어붙이는 전략이 더 네, 많이 네.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끌어달리는 전략이 더 좋다면 여기에도 많은 자원이 할당이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이유로 잘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간단한데요. 밀어붙이기 전략은 실행하는 순간 뭔가 하는 게 보입니다.
네. 화장실을 짓는 거 숫자로 보이잖아요. 근데 끌어달리기 전략은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확실히 많이 걸려요. 네. 이게 커팅식 하면 이게 자른 사람의 성과가 되는데 네. 오래 기다려서 성과가 나오면 그게 이제 누구 것 때문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특히나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효과는 굉장히 폭발적이지만 그 단계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세상의 자원이 우리 머릿속처럼 아주 이상적으로 늘 끌어당기는 전략에 많이 쓰이지는 않고 있는 것이 이제 네.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상이죠. 그래요. 디지털 경제 시대에도 이런 밀어붙이는 전략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AI 시대를 맞아서 혹은 아까 나왔던 반도체 시대도 그렇고요. 많은 것들이 지금 그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국가 주도라고 해서 다 밀어붙이기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뭐 네. 그 원인들을 잘 파악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밀어붙이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냐면 그 정책의 타율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관역에 잘 쏴서 맞히는 게 목표가 아니라 네. 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돼버리다 보니까 네. 정확히 조준해서 쏘는 게 아니라 난사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표적에 들어가는 건 몇 개 없고 네. 맞는 것도 이제 우연히 얻어 걸리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정부랑 같이 오래 일을 하다 보면요. 밀어붙이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제도입니다. 네.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맞아?라는 것들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뒤따르는 질문이 다른 나라는 어때? 다른 나라는 어때? 딱 네. 그겁니다. 네. 해외도 해당 서비스를 허용했으면 우리도 허용해야 된다는 논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합니다. 네. 심지어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아무도 하는 나라가 없어요. 아, 그러면 그럼 보고도 못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네, 이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버 같은 게 대표적이죠. 해외에 나가니까 우버가 돼. 그러니까 우리도 저러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받아들여야 돼. 이런 논리로 이어지게 되는데 네. 사실은 그 온오프식이 아니라 우버라는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네. 우리나라 환경에서 뭐가 좋아라는 것들이 정의가 되어야 하는데 네. 마치 혁신 서비스가 있냐 없냐만으로 이런 제도들이 막 밀어붙여지는 경우들이 네. 엄청나게 많은 거죠.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밀어붙여야 네.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또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세게 밀어붙여줘야만 가능한 일들도 있죠. 근데 만약 그게 문제의 근본에 대한 진단이 먼저 이루어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제도적 수단을 밀어붙이는 거라면 분명히 네. 그게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부분 그렇지가 못합니다. 제도라는 걸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제도라는 건 어떤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된 도구입니다. 근데 제도가 사회의 가치관을 창조해낼 수는 없습니다. 이 네. 개발도상국일수록 이 제도를 단단하게 구축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만약 다른 곳에서 잘 작동하는 제도를 그냥 수입해다가 바로 이식을 해서 작동을 한다면 이 개발도상국이라는 국가들이 금방금방 성장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도는 어떤 나라가 형성된 이 토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냥 수입을 하더라도 그 사회의 가치관이 형성된 과정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네. 굉장히 토양이 높습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제도는 사회에 맞게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들인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많은 문화와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가치관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사람들이 푸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방식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를 수입하더라도 작동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밀어붙여주는 요소로서 제도 말고 또 어떤 게 있죠? 인프라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인프라 그냥 지으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역시도 그 인프라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이 먼저 정의되지 않으면 끌어당기기보다는 무조건 밀어붙여지는 그러한 요소들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인프라 같은 것들이 또 제도 이외에 밀어붙여지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밀어붙이는 전략, 끌어당기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 사실은 좀 어려운 개념이어서 설명하기 좀 어려웠는데요. 네. 이런 예시를 좀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마을의 물 부족 문제로 고민하던 한 추장이 있었어요. 원시 마을의 추장이죠. 늘 물이 부족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시 정부의 초청으로 호텔에 묵게 됩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원하는 만큼의 물이 원하는 온도로 언제든지 나오는 거죠. 추장은 문제를 해결했다 생각하고 그 호텔 화장실에 수도꼭지를 잘라서 가방에 숨깁니다.
또 웃기시네요. 요것만 네. 있으면 마을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이게 거죠. 밀어붙이는 전략이다. 이게 밀어붙이기 전략하고 똑같습니다. 네. 어떤 문제의 근본 원인을 먼저 고민하지 않으면 네. 이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이나 전략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물이 부족한 원인, 그 원인을 촉발한 또 원인의 원인을 고민해야 되는데 네,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면 수도꼭지 자르는 추정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이 정책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면 진짜 많은 제도들이 밀어붙여지고 있거든요. 네. 정책 연구 가끔 무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계에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네. 정책을 하는 그 공무원들은 비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공무원이면 그렇게 행동했을 겁니다. 네. 그 시스템에서 그 과정이라면 네.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끌어당기는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네. 사회 전반의 시스템과 문화가 같이 성숙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이야기들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